자, 안녕하십니까. 자, 식품화학 지난 시간 30강, 자, 식품의 갈변에 대해서 핵심 문제 풀이를 했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31강 13장 식품의 물성, 페이지 294쪽을 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294쪽을 펴보시면 첫 번째 이제 1번 용액이라고 나와있죠, 보통. 자, 우리가 용액이라는 거는 용질과 용매가 섞여 있는 물질을 얘기하는데, 보통 용질이라는 건 뭡니까? 녹는 물질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용매는 녹이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보통. 자, 이런 것 중에서 우리가 보통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진용액이라고 나와 있죠. 진용액. 일명 우리가 이걸 갖다가 참용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진용액의 특징은 뭡니까? 자, 용액 중 분산질, 그 용질을 얘기하는 거죠. 용해되는 거, 분산질의 크기가 매우 작다. 그래서 용질의 크기가 매우 작다. 분산질의 크기가 매우 작다는 것이죠. 뭐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이게 물에 녹았을 때, 용매에 녹았을 때죠. 분자나 이온 등이 형성이 된다. 맞습니다. 설탕 같은 경우 물에 녹으면 설탕물이죠. 그 다음에 소금물 같은 경우는 염화나트륨이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으로 해리가 돼가지고 양이온, 음이온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용매에 용질을 넣었을 때 완전히 녹아서 액상 상태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하나 있다면 농도가 균일하죠. 어느 부분이건 농도가 균일하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투명하다고 볼 수 있죠. 액체인 용액은 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설탕 같은 경우 설탕물도 투명하고 소금물도 투명하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진용액에서 분산되는 분자 이온을 용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용질은 녹는 물질. 그 다음에 용질을 녹이는 물질 액체를 갖다가 용매라고 한다. 자,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진용액의 종류, 자, 용질의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용액이라 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자, 용질과 용액은 우리가 용질과 용매를, 용매와 용질이죠. 그래서 용질은 녹는 물질, 용매는 녹이는 물질인데, 주로 용질 같은 경우는 고체 기체 해당하죠. 그리고 용매는 액체인데, 같은 액체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알코올과 물을 섞었을 때인데, 자, 소주 같은 경우는 알코올의 함량이 한 18% 정도 되죠. 그러면은 적은 것이 용질이 되고, 그 다음에 양이 많은 것, 부피가 큰 것이 용매가 됩니다. 그러면 소주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 용질이 되는 거고, 물은 용매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현탁액을 들어가 봅시다. 현탁액이라는 거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입자 크기가 가장 큰 것이죠. 버스 100나노미터 이상의 고체 입자가 눈에 보이죠, 여러분? 불투명하고, 자, 액상의 용매에 섞여진 부유액 상태로서 용매와 용질, 용매하고 보통 용매 용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녹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용매 대신에 이건 뭘 씁니까? 분산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분산되는 것을 용질이라고 하죠. 용질 대신에 분산질입니다. 그 분산질이 분산매에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섞여 있는 거를 갖다가 분산액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부유액 상태로 용매와 용질의 분해가 쉽다. 그리고 조리되지 않은 특히 전분 용액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탁액 간단히 살펴봤고, 콜로이드 요거 이제 조금 중요하죠, 여러분. 콜로이드 액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이드 액인데, 이건 입자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참용액의 용질보다는 작고, 크고, 그 다음에 현탁액의 용질보다, 분산질보다는 크죠. 그래서 작죠, 여러분. 그래서 얼마라고 해야 합니까? 크기가 1에서 100나노미터, 딱 중간이죠, 여러분. 100나노미터 크기다. 그러면 요것은 어떻습니까? 이 콜로이드 분산질 같은 경우는, 콜로이드 입자는 거름종이는 투과됩니다. 거름종이는 통과하지만 자, 반투막, 셀로판지막 같은 반투막은 통과가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입자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반투막 통과는 어렵다는 거. 요 참고사항으로 요것들 체크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도 나와있죠. 1번 진용액과 현탁액의 중간 상태로 용질이 용매에 분산되어 있는 액상. 녹는 것이 아니고 분산되어 있다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분산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콜로이드 액은
용질 대신에 우리가 분산질이라고 합니다. 현타격도 마찬가지죠. 자, 녹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걸 분산시키는 거를 분산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졸과 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 자, 여기서 보시면은 졸이라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여러분. 두 번째 콜로이드죠. 자, 콜로이드 중에서 우리가 졸이라는 게 있고 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겔 성분 해가지고, 자, 첫 번째 1번 졸이라고 나와 있죠. 분산매가 액체이고 분산질이 고체인 유동성을 갖는 상태. 밑줄을 치십시오. 분산매가 액체고, 그 다음에 자, 분산질이 고체인 분산매가 액체. 분산질은 고체이다. 알아두시고, 유동성이 있다. 움직인다. 유동성.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우유나 전분액, 스프, 젤라틴에 물을 가한 액 등의 상태가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졸은 액체 상태인 콜로이드 용액입니다. 유동성이 있는데 결국은 다른 말로 뭐냐? 액체 상태인 콜로이드 용액.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유동성이 그래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액체가 고체에 분산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 고체가 액체에 분산돼 있다고 하죠. 고체가 액체에 분산돼 있다고. 우유, 전분액, 스프, 젤라틴에 물을 가한 액 등의 상태다. 그 다음 겔을 봅시다, 여러분. 겔의 뜻은 뭐냐? 졸의 분산매가 냉각되거나 제거되면서 졸이 유동성을 잃고, 자, 여기서 졸 상태는 자 유동성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 분산매가 냉각되거나 제거된다고 했죠. 증발을 하는 것이죠. 졸의 분산매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기억에, 분산매는 뭡니까? 액체죠? 액체 성분인데 이게 제거되거나 냉각되면서 또는 됐을 때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을 잃어버리죠. 그 흐름, 유동성을 잃는다. 이런 반고체 상태. 여러분, 반고체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두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묵을 얘기할 수 있죠. 반고체 상태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겔의 예로서는, 종류로서는 젤리, 묵, 두부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반고체 상태인 콜로이드 용액이다. 그리고 유동성을 잃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둡시다. 반고체 상태인 콜로이드 용액,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유동성을 잃었다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 세 번째 나와 있죠. 졸을 결화시킨다. 자, 졸을 결화시킨다. 졸일 때는 액체 상태이고 절결화라고 되어 있는데, 결화를 봅시다. 요것은 어떻게, 일명 공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 온도가 높은 데서는 뭡니까? 거의 액체 상태죠. 이때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졸화라고 하죠. 졸인데, 이것을 온도를 낮추는,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반고체 상태인 묵이 되죠. 온도를 낮추면 결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분산질 사이에 2차적인 결합이 많이 형성된다. 자, 분산질과 분산질 사이에 2차적 결합이 많이 형성되면서 콜로이드 입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그물 모양의 구조를 이룬다. 밑줄을 치십시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졸이 결화되는 거는 이 사이에 분산매인 물과 함께 다른 수용성 물질을 함유한 채 유동성을 잃고, 마지막에 유동성을 잃고 탄성을 가진 반고체 상태로 되는 현상. 자, 졸이 결화되는 거는 오히려 자, 어떻게 된다? 반고체 상태로 되는 현상입니다. 유동성을 잃죠. 거꾸로 이게 온도를 낮출 때 졸이 결화될 수 있지만, 자, 어떤 것들은 자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는, 공국을 온도를 높이면 겔이 졸화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졸은 액체인 콜로이드 상태, 그 다음에 겔은 반고체인 자 콜로이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페이지 295쪽을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295쪽을 보시면 두 번째 요거 나와 있죠. 콜로이드 성질이죠.
한번 콜로이드 용액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반투과성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반투과성은 뭡니까? 콜로이드 입자는 반투막을 통과할 수 없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 반투과성이란 건 거름종이는 통과하나. 입자가 크기가 1에서 100 나노미터 사이이다 보니까 거름종이는 통과됩니다. 반투막은 통과를 못한다. 자, 이런 걸 이 입자의 크기를 위한 투석법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우유 같은 입자는 콜로이드라고 볼 수 있고,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참용액의 용질 입자죠. 그렇게 섞여 있을 때 우리가 반투막에 이렇게 셀로판지 막에 주머니로 달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 물에 용해된 염화나트륨 입자는 자 반투막을 통과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우유 입자는 콜로이드인 우유 입자는 통과하지 못하고 남아있죠. 그래서 우유와 소금물이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석법이라고 하죠. 니은은 봅시다. 식품의 반투막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콜로이드성 단백질이 유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열이나 기타 조리에 반투막이 파괴됐을 때 단백질이 유출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틴들 현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틴들 현상이 뭡니까? 빛이 산란되는 것이죠. 여러분, 입자가 크다 보니까 자, 여기 나와 있죠. 콜로이드 용액에 빛을 쬐면 분산매가 반사되어 뿌옇게 보이는 일종의 산란 현상, 빛의 산란 현상인데, 자, 입자 크기가 크다 보니까 여기다 한번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은, 자, 보통 참용액의 용질 입자는 입자 크기가 작으니까 빛이 통과되는데, 이런 빛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은 진행 방향이 꺾이거나 이렇게 반사가 되죠. 그런 반사된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빛의 진로가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 틴들 현상은 이렇게 알아둬도 되죠. 콜로이드 용액에 강한 빛을 비추면 콜로이드 입자가 빛을 산란시켜서 빛의 진로가 보이는 현상. 그래서 콜로이드 입자가 빛을 산란시켜서 산란이나 반사죠. 뭐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어두운 밤에 회준전등으로 우유 입자에다가 빛을 진행시키면은 자, 그 빛의 진로가 우유 속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대낮에 우리가 창문으로 들어온 빛에 의해서 먼지가 보이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틴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간단하게 여기서 콜로이드 용액에 빛을 쬐면 분산매가 반사돼서 뿌옇게 보이는 일종의 산란 현상,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분산질이죠. 보통 분산질이 빛을 산란시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분산매가 산란된다는 게 아니고 분산질이 빛을 산란시킵니다. 그래서 분산매의 크기가 클수록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죠. 분산질로 바꿉시다. 분산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산질의 크기가 클수록, 보통 콜로이드 입자가 클수록 틴들 현상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 분산매가 다 틀렸습니다. 분산질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분산질 입자가 크기가 클수록 틴들 현상이 확실히 나타난다. 그 다음 세 번째, 브라운 운동 나와 있죠, 여러분. 이런 브라운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잉크를 물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3차원적 공간으로 우리가 저 확산이 쫙 퍼져 나가죠. 또는 꽃가루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물에 풀었을 때 이렇게 퍼져 나가는 현상인데, 이것도 콜로이드 입자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봅시다. 이 운동에 의해서 콜로이드 용액의 경우 침전되지 않는다. 뭐 브라운 운동, 졸 상태에서 분산매는 에너지에 의하여 불규칙하게 운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콜로이드 입자가 크다 보니까 액체인 분산매들이죠. 보통 분산매는 입자가 크기가 작습니다. 콜로이드 입자보다는. 바로 입자가 큰 열운동하는 분산매가 입자가 큰 건 안 쓰겠습니다. 그냥 콜로이드 입자죠. 자, 콜로이드 입자에 충돌하면 나타나는 바로 불규칙한 운동이죠. 콜로이드 입자의 불규칙한 운동이다.
콜로이드 입자에 보통 이렇게 큰 콜로이드 입자에 자 이런 분산매가 충돌하면 요 방향으로 갔다가 요 입자에서 작은 분산매들이 이쪽에서 충돌하면 요 방향,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불규칙한 운동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는 이쪽으로 분산매가 충돌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불규칙한 운동. 콜로이드 입자. 입자가 비교적 크다 보니까 작은 분산매가 콜로이드 입자에 불규칙하게 충돌함으로써 불규칙한 운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브라운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자, 응석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응석과 염석은 보통 여기서 1, 2, 3번 같은 경우 반투과성이다. 그 다음에 브라운 운동 같은 경우 콜로이드 입자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크기에 의한 영향이죠. 그런데 이제 콜로이드 입자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저 세 번째죠, 여러분. 네 번째, 응석이나 염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콜로이드가 전하를 띠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하를 띈다는 건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데, 콜로이드 입자가 크다 보니까는 이렇게 물속에 녹아있는 양전하를 띤 이온이나 음전하를 띤 이온이 콜로이드 입자 표면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 콜로이드 하면 보통 양전하가 붙은 콜로이드 입자를 얘기하고, 음성 콜로이드 하면은 음전하를 띤 콜로이드 입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콜로이드는 같은 전하를 띠게 돼 있죠. 그러면 같은 전하를 띠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콜로이드 입자와 입자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엉키지 않고 이 분산매 중에 분산되어서 가라앉지 않고 떠다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가라앉히는 방법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응석과 염석이란 건, 자, 보통 콜로이드 입자가 같은 전하를 띠기 때문에 반발력에 의해서 가라앉지 않고 떠다니는데, 자, 엉김과 응석을 일명 엉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엉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건 뭐냐면은 콜로이드 입자를 띈 전하를 없애고, 자, 중성화시켜서 서로 엉키게 해서 밀도가 무거워져서 가라앉게 침전시키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응석을 봅시다. 소수성절에 전해질을 가했을 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소수성 졸이라고 했는데 소수성 콜로이드를 얘기하는 것이죠. 콜로이드 용액입니다. 전해질을 가한다. 전해질 소량 첨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바로 침전이 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죠. 자, 입자가 콜로이드 입자가 침전된다.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수성 졸이라는 건 뭡니까? 물하고 안 친한 거죠. 자, 그래서 일명 이걸 소수성 졸이라고 얘기했을 때, 소수성 졸이라고 해서 콜로이드라고 하면은 물하고 친하지 않은데, 보통 이런 콜로이드 표면에는 뭐가 같은 전하, 입자가 비교적 크다 보니까 이온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이온이 붙어 있다고 봅시다. 자, 음전하가 붙어 있죠. 근데 같은 전하를 띠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습니까? 반발력이 작용하죠. 이 반발력에 의해서 우리가 가라앉지 않고 떠다니는데, 용액상에 이렇게 분산매 중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 가라앉지 않는데, 여기다 전해질을 첨가하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해질을 첨가한다는 건 뭐 염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를 첨가해도 되겠죠. 전해질이란 건 물속에 녹았을 때 반드시 이온화되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전해질은 뭐다? 물에 녹아 해리되어 이온화되어
양이온과 음이온을 형성하죠, 여러분. 양이온 플러스 음이온 형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자, 전해질을 첨가하면 마그네슘 이온이 존재하고 염화 이온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염화 이온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 콜로이드 입자에 붙은 음전화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중성이 콜로이드에 붙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양이온을 좋아하죠. 그래서 전기력에 의해서 제 콜로이드의 입자에 붙은 음전화가 제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성이 되면서 이 콜로이드들은 서로 다시 엉기죠.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엉겨가지고 붙어버리면은 밀도가 커지면서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염석이란 말은 우리가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둡시다. 염석이란 건 뭐냐? 친수성 콜로이드인데, 여러분. 자, 이때 이걸 가라앉히려면, 친수성 콜로이드를 가라앉히려면, 여러분, 친수성 콜로이드는 뭡니까? 전하도 붙어있지만 물도 함께 같이, 자, 물하고 친하니까 물 분자도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가라앉히려면 그 콜로이드 입자 표면에 붙은 전하와 물 분자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량의 전해질이 다량 첨가되죠. 자, 이럴 때 이제 콜로이드 입자가 침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두부를 만들 때 이런 걸 사용하죠. 그래서 뭐 간수를 집어넣는다 하는데, 자, 봅시다. 간단하게 보시면은 친수성 콜로이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친수성 콜로이드를 보면은 전기를 띠는 전하 외에 뭐 예를 들면은 자, 양전하가 붙어 있다고 봅시다. 양전하만 표면에 붙은 것이 아니라 이 둘러싸는 것이 또 물분자도 둘러싸죠. 물분자도 극성을 띠기 때문에 비교적 물분자가 이렇게 물분자가 둘러싸서, 여러분, 물분자들끼리 둘러싸여 있는데 물분자와 전하가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을 자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콜로이드도 있다면은, 자, 전해질을 다량 첨가했을 때 물분자가 이 전해질을 띠는 양이온이나 음이온에 붙어버리죠, 여러분. 붙어버리고, 자, 마찬가지로 같은 전하를 띠는 것도 제거가 되면서 서로 붙어가지고, 이때는 이제 전하와 물분자, 콜로이드 입자 표면에 붙은 전하와 물분자가 제거됩니다. 이때는 이제 콜로이드 입자 표면에 붙은 전하와 물분자를 제거하려면 다량의 전해질을 첨가해야 되죠. 그것이 제거됐을 때 콜로이드 입자는 이제 중성을 띠면서 서로 엉기게 돼 가지고 무거워져서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량의 전해질을 첨가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런 거는 비교적 콜로이드 입자가 비교적 커 가지고 전하를 띠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자, 6번을 보십시오. 식품 콜로이드 안정성과 변화라고 나와있죠. 콜로이드 용액은 매우 안정하다. 왜 그렇죠? 자, 같은 전하를 띠기 때문에 자, 서로 반발력에 의해서 서로 엉기지 않고 그 다음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우 안정하다는 건 가라앉지 않는다. 자, 그렇게 써주십시오. 매우 안정하다는 말은 침전이 안 된다. 콜로이드 입자가 집합하려는 성질이 있어 오랜 기간 보존은 어렵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전하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면서 콜로이드 입자가 엉기게 돼서 가라앉을 수 있죠. 그래서 6번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여러분. 식품 콜로이드의 안정성과 변화죠. 체크하시고, 자, 보통 콜로이드 용액은 매우 안정하다는 건 침전이 안 된다. 그렇지만 오래 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전하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가 침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안정한 이유는 침전이 안 된다. 침전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반발력 작용에 의해서 엉기지 않는 거죠. 근데 오랜 기간 놔두면 어떻게 된다?
이런 전하가 떨어져 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중성화되면서 서로 엉기게 되어 가라앉게 되죠. 그런 대표적인 우리 현상을 보시면은 기억의 이액 현상이라는 게 있죠. 자,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액 현상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축 현상이 있죠. 오랜 시간 놔뒀을 때 이렇게 변하는 거, 변질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변화가 되는 현상 중에서는 이런 콜로이드 식품의 변화가 되는 현상, 그 다음에 하나가 뭐 있습니까? 팽화 현상이죠. 그래서 팽윤 현상이라고 하죠. 팽창한다. 팽윤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액 현상은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겔 상태, 반고체 상태에서 수분이 분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졸 상태에서 겔과 수분, 반고체와 수분으로 분리되는 현상. 수축 현상은 뭐니까 완전히 수분이 건조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죠. 팽윤은 물을 흡수해서 오히려 겔이 졸아되는 것이죠. 그래서 겔이 졸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액 현상이라는 건 겔과 수분으로 졸이 결화되는 거죠. 그래서 수분으로 나눠지는 현상이고, 수축이란 건 수분이 건조된 상태. 자, 거꾸로 팽윤 현상은 어떻게 됩니까? 수분을 흡수해서, 물을 흡수해서 조라가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콜로이드 종류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체크는 안 하겠습니다. 보통 졸 상태인 것이죠. 자, 콜로이드가 액체인 상태, 분산매가 액체이고 분산질이 고체인 것. 된장국, 사골국을 얘기하죠. 겔, 반고체인 상태죠. 분산매가 고체고 분산질이 액체이다. 오히려 겔은 분산매가 고체고 분산질이 액체인 것. 두부, 치즈, 젤리, 양객, 반고체 상태의 음식물을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유화액 같은 경우도 있죠. 분산매, 분산질이 전부 액체인 것을 얘기하죠. 버터, 마가린, 마요네즈, 우유. 이거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졸겔, 유화액 같은 경우, 거품 같은 경우는 분산매가 액체이고, 자, 분산질이 기체인 것이죠. 탄산음료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체크하시고, 세 번째 유화액을 봅시다. 유화액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에멀션이라고 하죠. 에멀션이라고 하는데, 자, 1번에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개념 한번 체크하시고 요거를 한번 확인합시다. 자, 개념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성질이 다른 두 액체가 작은 알갱이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기름하고 물은 성질이 다르죠. 물은 극성을 띠고, 자, 극성이 뭡니까? 분자 내 부분 전하를 띠죠. 근데 기름 같은 경우, 식용유 같은 경우는 무극성 분자죠. 부분 전하를 띠지 않는데, 물과 기름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섞이지 않지만 여기에 물하고 그 다음에 기름하고 친한 성분을 갖는 계면활성제죠. 보통 이런 친수성과 친유성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계면활성제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상태가 됩니다. 분산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유화액이라고 하죠. 유화된다. 그래서 봅시다. 서로 성질이 다른 두 액체, 극성과 무극성 분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 성질이 다른 두 액체. 요걸 얘기하죠, 보통. 자, 서로 안 섞이는 거. 자, 이것들이 작은 알갱이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 이때 두 액체 간의 표면 장력을 낮춘다. 표면 장력이 뭡니까? 자, 보통 우리가 서로 성질이 다른 극성과 무극성 분자 중에서, 자, 극성과 무극성 분자는 물질은 서로 섞이지가 않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인력이 극성과 무극성 분자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없습니다. 표면에 있는 이런 물 분자를 보시면 공기 중에 있는 건데, 자, 뭐 공기는 거의 무극성으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한쪽으로만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런 걸 응집력이라고 하죠. 뭉치는 거. 그러면은 이 계면 사이에, 이 면 사이, 계면 사이에서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응집력이 강해지면서 서로 같은 분자끼리 뭉쳐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방울을 형성하죠. 공기 중에서. 공기는 무극성이고 물은 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면을 최소화시켜서 표면막이 단단해지는 거. 그래서 표면 장력이 크다는 건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근데 오히려 이런 표면 장력을 낮추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요거에 계면활성제라는 것도 있는데, 자, 하나 보자면은 이런 거.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계도 있습니다. 이쪽이 친유성이고 친수성이라고 하면은
물하고 친하고 기름하고 친한 성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유성 성분이 무극성 쪽을 향하고 그 다음에 친수성은 물 쪽을 향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계면활성제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런 걸 계면활성제라고 얘기하는데 유화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일명 유화액, 유화제라고도 얘기하죠. 일명 유화제라고도 얘기합니다. 서로 성질이 다른 걸 섞이게 해주는 거 유화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같은 무극성, 친유성과 무극성 분자 사이에 당기는 힘이 존재하고 또 친수성하고 물분자 사이에 당기는 힘 서로 당기다 보니까 한쪽으로 향하는 같은 분자끼리 뭉치는 응집력이 약화되죠, 여러분. 그래서 표면장력이 약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력이 강하다는 건 같은 분자끼리 뭉치는 힘이 강하면은 오히려 표면장력이 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 이런 계면활성제, 친수성과 친유성을 같은 분자 내에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물질을 집어넣게 되면은 무극성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힘과 극성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양쪽에 잡아당기다 보니까 응집력이 약해지면 표면장력 또한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액체가 분리되지 않고 잘 분산되어 있도록 하는 물질, 이걸 유화제, 유화제에다 밑줄을 치십시오. 그리고 계면활성제라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계면활성제. 자, 계면활성제는 뭐다? 자, 간단하게 여기다 보시면은 분자 내에 동시에 갖는 물질이다. 이런 대표적인 계면활성제는 비누도 되지만 우리가 여러분 뭐도 있습니까? 단백질 종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탄수화물 종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지방산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갑시다. 296쪽을 봅시다, 여러분. 296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번 봅시다. 유화제의 친수성과 소수성의 강도비를 HAB 값이라고 했죠. HLB 값이 뭐냐 했을 때 요거 알아둡시다, 여러분. 바로 친수성과 소수성에 대한 강도비, 친수성과 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비라는 건 나누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계면활성제의 친수성과 소수성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자면 계면활성제 분자 내에 친수성과 친유성을 다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의 바로 뭐라고요? 친수성과 소수성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 나타내는 값이다. 나타내는 지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계면활성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 이렇게 보셨지만은 이렇게 꼬리 부분이 있고 머리 부분이 있다면은 이쪽이 이제 소수성 부분이고 이쪽이 친수성 부분일 때 계면활성제도 여러 역할이 있죠. 친수성이 강한 계면활성제가 있습니다. 또는 소수성이 강한 계면활성제가 있죠. 아니면은 친수성과 소수성이 둘 다 반반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계면활성제.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3번에 봅시다. 요게 중요하죠, 여러분. 자, 요 3번은 2번이 HAB 값이 나와 있고 3번을 봅시다.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3에서 6이면은 HLB 값이 20까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게 있습니다. HLB 값이 높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자, 소수성에 대한 친수성의 비거든요. 그래서 소수성에 대한 친수성의 비니까 친수성이 분자에 있고 소수성이 분모에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봅시다. 자, HAB 값이 높다는 거는 친수성의 비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친수성의 비율이 커진다. 친수성 비율이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친수성의 비율이 크다. 뭐 친수성이 강한 계면활성제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HLB 값이 작다는 것은 뭡니까? HLB 값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오히려 분자 값이 작아지고 분모, 소수성 값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HAB 값을 다시 얘기해도 소수성에 대한 친수성의 비라고도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자, 오히려 친수성 비율이 작아진다. 그러면 대신 소수성 비율이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죠. 자, HLBA 값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계면활성제에서 바로 뭐냐면은 3에서 6이면은 이때를 우리는 자, 친수성의 비율이 적고 소수성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유중수적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유중수적형. 유중수형이라고도 얘기하고 유중수적형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HAB 값이 얼마?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에서 18이면 상당히 좀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자, 친수성의 비율이 높아지니까 수중에 있는 유적형이다. 수중에 자, 수중 유적형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수성 물질이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2번에 유화액 종류에 이거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중 유적형이라고 나와 있죠. 물 중에 소수성 물질이 많이 분산되어 있다. 자, 물 중에 기름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자, 수중 유적형 같은 경우는 HLB 값이 높을 때 친수성의 비율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중에 기름이 분산되어 있다. 밑줄을 꼭 치십시오. 물 중에 기름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로서 우리가 이런 예로서는 뭐가 있습니까? 자, 우유죠. 수분이 많이 함유된 거.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뭐 여기 나와 있죠. 마요네즈나 아이스크림이다. 그러면 유중수적형은 뭡니까? 오히려 친수성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죠. 유중수적형. 오히려 기름 중에 물이 분산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유중수적형 해주면은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기호로 자, WO 이렇게 둬도 되죠. 자, 이럴 땐 기름 중에 물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게 뭡니까? 버터죠. 그 다음에 마가린입니다. 마가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버터와 마가린.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세 번째 우리 유화제가 나와 있죠, 여러분. 유화제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자, 계면활성제라고 했죠. 3번. 자, 유화제. 이거 체크하십시오. 유화제. 자, 계면활성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 한 분자 내 친수기와 친유기를 모두 가지고 두 용액 사이의 계면에 존재하여 그 표면 장력을 낮춘다. 자, 이런 계면활성제는 자, 서로 다른 성질이 다른 물질의 계면에서 그 서로 응집되는 그 응집력을 낮추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친수기와 친유기를 밑줄을 치십시오, 여러분. 시간상 지금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판선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을 치십시오. 한 분자 내 친수기와 친유기 가지고 있어서 두 용액 사이의 계면에 존재해서 표면 장력을 낮추는 역할. 이렇게만 보시고 두 번째 종류로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종류 알아둬야 되죠. 인지질 하면은 인산과 지질 형태인데 인지질 이런 종류로서는 인지질. 자, 보통 이 인지질은 수중 유적형으로서 HLB 값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치수성의 성질이 좀 강하죠, 여러분. 인지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 검, 그 다음 레시틴 뭐 이런 것들 담즙이 다 있는데 검, 레시틴이다, 담즙. 담즙 같은 경우는 우리 간에서 생성되죠. 자, 담즙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로 뭐에 해당한다? 자, 계면활성제, 유화제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뭐 디글리세라이드도 있죠, 여러분. 자, 4번에 봅시다. 유화액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 나와 있죠. 유화액. 유화액은 성질이 다른 용액이 섞여 있는 현상이죠. 유화액의 성질을 결정하는 요인.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자, 유화제의 성질에 따라 다르죠. 계면활성제의 성질에 따라서 자, HLB 값이 크냐, 친수성의 성질 비율이 크느냐, 아니면 HLB 값이 작냐, 친수성의 비율이 작으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기름의 성질이죠. 그 다음 전해질의 유무, 물과 기름의 첨가순서, 물과 기름의 비율, 이것도 다르겠죠, 여러분. 그렇게 알아둡시다. 그 다음 5번에 거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식품 중에 거품을 형성하는 게 있죠. 탄산음료나 맥주를 얘기하죠. 거품은 공기가 분산질이다. 간단하게 밑줄을 치십시오. 그 다음에 액체 고체가 분산매인 콜로이드. 그러니까 분산질, 녹을 수 있는 거, 분산되어 있는 거는 거품이고, 그 다음에 액체 고체는 콜로이드 입자. 자, 분산매라고 봅시다. 분산매. 거품을 형성하기에 적합한 액체는 어떻습니까? 표면 장력이 작고, 그렇죠? 그 다음에 증기압. 증기압이란 건 뭡니까? 자, 증기압이란 거는 액체인 물질이 표면에서 증발할 때, 자, 표면에서 증발할 때 나타나는 압력이죠. 그래서 휘발성, 분자간 인력이 작거나 휘발성이 클수록 어떻습니까? 증기압력이 크죠. 근데 보통 증기압이 낮은 액체, 잘 증발하지 않는 액체가 거품을 잘 형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발이 쉬운 휘발성이 강한 액체는 거품을 잘 형성하지 못하고 휘발성이 낮은 거죠. 증발을 잘 못하는 액체가 거품을 잘 형성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거품물로서는 보통 크림이죠. 달걀 흰자. 달걀 흰자도 우리가 체에 자꾸 섞으면은 우리가 거품이 형성되죠. 달걀 노른자, 젤라틴, 농축 유제품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식품의 유동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식품 자체가 우리가 흐를 수 있는 거, 운동할 수 있는 성질을 얘기하죠. 자, 가로 1번 점성이 나와 있습니다. 점성을 체크하시고, 보통 점도라고도 얘기하죠. 점성을 점도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전단력을 유지하고 흐름의 운동을 방해하는 유체의 성질이다. 흐름을 저항하는 흐름의 운동을 유체의 성질. 이런 유체는 액체 기체를 얘기하겠죠. 유체 성질을 얘기한다. 여러분, 여기 전단력이란 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전단력이라는 건 뭐냐? 그냥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단력이라는 용어는, 자, 말 그대로 물체의 어떤 면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도록 면을 따라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인데,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면이죠. 뭐 우리가 보통 물리학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크기가 같고 되도록 반대가 되도록 따라서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뭐 이런 물체가 존재할 때, 예를 들면 이게 절단 부위, 여기를 갖다 절단하기 위해서 잡아 당겼을 때 있죠. 그 절단이 되지 않게끔 반대 방향으로 잡아 당기는 힘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힘, 이런 걸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잘랐을 때 거기에서 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나와 있죠. 2번에서 전단력은 뭐 그다지 그냥 간단하게 그 의미만 아시고, 2번을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성은 유체의 온도와 반비례한다. 그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자, 그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 점성은 작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오히려 점성은 커진다는 거. 분자 운동, 유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점성은 작아집니다, 여러분. 오히려 온도가 높으면은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점성이 작아지고, 온도가 낮으면은, 자, 분자 운동이 덜 활발해지면서 액체 분자 점성이 자 커지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성이 나와있죠. 탄성 간단하게 읽어봅시다. 알죠? 탄성이란 건 뭐 용수철이나 탄성을 가진 물체죠. 외부에서 힘을 받았으면은, 자, 뭐 잡아 당겼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거죠. 늘어나면은 다시 수축하려는 현상. 거꾸로, 자, 우리가 밀었을 때, 그냥 수축시켰을 때는 다시 팽창하려는 형상이죠. 그래서 자, 탄성이란 개념은 외부에서 힘을 받았다가 힘이 제거되면 그 힘이 주어지기 전에 원래 상태로 복귀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밀가루 반죽 같은 경우로 쑥 눌렀다가 다시, 자, 집어넣었을 때 수축이 됐다가 다시 팽창하는 것, 이런 것들을 탄성이라고 보죠. 그래서 젤리나 곤약 등 같은 경우 이런 건 탄성이 있다. 3번의 가소성을 봅시다.
가소성의 의미, 자 이번에 탄성했고 가소성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탄성과 반대죠.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되고 그 힘이 제거됐을 때, 자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성질. 여기다 밑줄 칩시다. 탄성은 뭘로? 외부 힘에 의해서 힘이 제거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지만 수축시키면 다시 팽창하거나 잡아당기면 다시 수축하는 성질인데, 가소성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러분? 자 힘을 가한 다음에 힘이 제거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 뭐가 있습니까? 버터나 마가린이 있다. 버터나 마가린은 대표적인 가소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버터, 마가린 같은 경우는 자 탄성으로서는 탄성이 있는 물체는 젤리나 곤약이죠. 젤리나 곤약. 뭐 두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탄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밀가루 같은 경우에도 글루텐이라는 게 있어서 탄성의 성질을 유지하죠. 자, 네 번째 점탄성을 봅시다, 여러분. 체크는 안 하겠습니다. 자, 점탄성은 점성과 탄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검이나 밀가루 반죽 같은 경우죠. 보통 가소성과 우리가 점성하고 탄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점성, 검이나 밀가루 반죽. 그 다음에 신전성이라는 건 국수 반죽처럼 길게 늘어지는 현상이죠. 경점성은 식품의 점탄성을 나타내는 경도, 단단한 정도이다. 그래서 피노그래피로 측정해서 밀가루 반죽, 떡 등에 측정한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넘어가셔도 되고, 예사성을 봅시다. 예사성이란 건 달걀 흰자에 젓가락을 넣어 당겨 올렸을 때 딸려 올라가는 현상이고, 바이젠베르그 효과가 뭐냐?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용어만 알아둡시다. 바이젠베르그 효과. 자, 여기 내용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연유에 젓가락을 세워가지고 연유 표면에 수직으로 젓가락을 세우는 것이죠.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면은, 자, 이 젓가락을 회전시키면 연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젓가락을 따라 올라가는 거죠. 수직으로. 말 그대로 이게 법선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법선이라는 게 수직입니다, 여러분. 법선 응집력이라는 거는, 자, 이런 수직 성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연유가 자기 같은 분자끼리 뭉치는 힘이죠. 응집력이란 건 같은 분자끼리 뭉치는 힘입니다. 당기는 힘인데, 그렇기 때문에 연유의 젓가락을, 자, 보통 이렇게 되면은 회전시키게 되면 수직으로 해가지고 요 수직으로 젓가락을 따라 이제 연유가 붙어서 올라가는 현상이죠. 그래서 법선 응집력이라고도 한다.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탄성을 가진 액체에서 볼 수 있다. 탄성을 가진 액체에서 볼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밑에 있는 뭐 표 그래프는 우리가 뭐 시험에 나오질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98쪽을 보시면 여러분 5번이 나와 있죠.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또 봅시다, 여러분. 뉴턴 유체가 뭐고 비뉴턴 유체가 뭐냐. 물리학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건데,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 이해만 합시다, 여러분. 보통 뉴턴 유체라는 건 뭡니까? 뉴턴 유체는 전단율과 무관한 점성. 전단율과 무관한 점성이라고 나왔죠? 전단율이라고 했는데, 무관한 점성이다 했는데, 아까 전단력은 우리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잘렸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한 번만 살펴보시자면은, 참고사항으로 되게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전단 응력이라는 게 있죠. 이런 걸 일명 전단 응력 모멘트라고도 얘기합니다. 회전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타우 같은 경우가 모멘트를 얘기하는데, 전단 응력 타우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결국은 점성도 곱하기 우리가 바로 속도 구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도 구배인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전단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전단율인데, 여기 속도 구배죠. 속도 구배. 뭐 이걸 물리학적으로 이게 있는데 되게 복잡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알아두시오. 그러니까 전단 응력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물체의
어떤 면이죠. 어떤 면에서 어긋남, 예를 들면은 물체가 어긋날 때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물체가 서로 어긋날 때, 뭐 이쪽으로 하고 얘는 이쪽으로 비껴 나갈 때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물체의 어떤 면에 어긋남의 변형이 일어날 때, 어긋나는 발생할 때, 바로 그 면에 전단력과 가의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평행인 방향으로 작용하여 원형을 지키려는 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전단력과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어긋나려고 할 때 그 반대죠, 여러분. 얘는 이쪽으로, 얘는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어긋남을 방해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원형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려는 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찰력과는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뉴턴 유체는 전단율과 무관한 점성은, 쉽게 해석을 하자면은 이런 전단력, 전단 응력이라는 거는 원래 상태로, 예를 들어서 이제 어긋난다, 잘랐을 때 그 물질을, 뭐 밀가루에 그 반죽액을 잘랐을 때, 자, 원형 상태, 반대 방향, 그 원형 상태, 그 힘에 작용하는 반대 방향 원형을 유지하려는 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잘리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봐도 되겠죠, 일명.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면은 뉴턴의 유체는 전단율과 무관한 점성을 갖는 건 물, 설탕, 시럽, 와인 등이 속하는 거고, 비뉴턴 유체를 봅시다. 유체의 흐름 속도가 전단율과 관계 있다고 나와 있죠. 마요네즈, 케찹, 초콜릿 등의 에멀전유는, 자, 여기다 밑줄 치십시오. 전단율이 증가할수록 묽어진다. 그리고 점성과 전단율은 반비례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다 밑줄을 치십시오 한번. 자, 봅시다. 전단 응력이 똑같을 때, 이게 똑같을 때는 어떻습니까? 점성도와 전단율은 반비례가 되겠죠. 보통 전성도가 물체가 가지고 있는 비례상수라고 볼 수 있는데, 물체마다 각각의 정해진 일정한 값을 가지지만 전단 응력이 똑같을 때도 점성도와 전단율은 서로 반비례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전단율, 뭐 속도 구배가 증가할수록 우리는 묽어진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상 핵심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32강에서 핵심 제 13장 핵심 문제풀이와 14장 식품 중에 유독 성분 개념 정리를 해보고 오늘 여기서 제 31강은 마치겠습니다.